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게 모은 노후자금 5억 원. 그 돈이 단 3년 만에 제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5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카드를 찍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60세를 바라보는 제 모습은 낯설고도 처참합니다. 선배님, 힘드시면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30년 직장 생활을 버틴 가장이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어깨 펴고 서 있었고, 아내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었으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몇 장의 월급 명세서와 주머니 속 구겨진 동전뿐입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며 그래도 우리는 잘 준비했구나라며 안심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너무도 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제 현실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편의점 문을 여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계산만 놓고 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이 위의 숫자였을 뿐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지출은 예상보다 빨랐고 욕심은 생각보다 교묘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 은행 직원의 친절한 미소, 화려한 그래프 한 장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30년간 모은 피 같은 돈은 제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돈만 잃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의 눈빛 속 믿음이 흔들렸고 가정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반려자가 제 실수를 감싸주면서도 그 눈물 속에 담긴 실망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천갈래로 찢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잃은 이야기, 한 남자의 몰락기를 자극적으로 풀어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록입니다. 그리고 경고입니다. 저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는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친한 후배의 한마디, 은행 창구의 미소, 남들도 다 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 칼날을 손에 쥐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노후자금 5억을 단 3년 만에 잃고 결국 새벽 편의점 알바생이 되어버린 제 삶.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라도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장 명예퇴직의 날, 그리고 착각의 시작.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정확히 오후 4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부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책상 앞에는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몇 마디 형식적인 말과 함께 내 손에 쥐어진 건 명예퇴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간 제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였는데 단 3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부장과 인사팀장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저는 더 서늘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궤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이미 제 표정에서 답을 읽은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질문 대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준비했잖아. 맞습니다. 그 말이 당시 저를 위로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정기적금 1억 8천만 원, 주식 투자금 1억 원, 그 외에 조금씩 모아둔 돈 1억 원, 합쳐서 총 5억 원. 종이에 하나하나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리니 월 300만 원씩만 써도 13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이자만 받아도 월 12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400만 원 넘는 생활비가 확보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앞으로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즐겨도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안도감이 바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숫자만 믿었던 안일함, 계획보다 쉽게 새어나가는 돈을 과소평가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우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근거 없는 확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키는 일뿐이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무너지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거라는 걸. 2장. 달콤한 첫 해의 여유. 퇴직 후 첫 아침 저는 오랜만에 알람 소리 없는 하루를 맞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낀 건 해방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침대 위에서 느긋하게 뒤척이는 그 순간이 그렇게 호사스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천천히 먹고 동네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 오전에 카페는 늘 한산했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길에 허겁지겁 밥을 먹던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 제가 농담처럼 말하면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유는 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 부산 해운대에서의 밤바다, 강원도 설악산의 단풍, 호텔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도 이제 진짜 노후를 즐기는구나라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마치 앞으로의 미래까지 보장해 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순간에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늘 어깨에 걸머쥐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답게 살자.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좀 즐겨도 되잖아.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살림과 아이 뒷바라지에 매달렸던 그녀에게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 웃으며 돌아왔고 오래 미뤘던 그림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해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본다고 말하면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1년은 참 달콤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떠난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은 매달 3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행, 외식, 모임, 취미 활동 그동안 못 누린 시간을 만회하듯 돈은 끝없이 흘러나갔습니다. 조금 즐겨도 괜찮잖아. 평생 고생했는데?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통장은 매달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속도라면 13년 후인 제 나이 68세에 원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최소 80세까지는 살아야 하는데 남은 12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너무 쪼들리게 살 필요는 없잖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껴 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니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제 불안과 욕심을 동시에 파고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달콤했던 첫 해의 여유는 곧 끝나고 제 인생에 또 다른 장이 열릴 거라는 것을. 3장. 달콤한 유혹의 전화. 첫 해의 여유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작은 불안이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계산기 위 손가락은 갈수록 더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만에 연락이 끊겼던 회사 후배 김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금융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 같은 분께 딱 맞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쳐있던 제 귀에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내 돈을 지켜줄 방법, 아니 더 불려줄 방법이 있다는 말.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 과장은 저를 강남의 한 은행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화려한 인테리어, 두꺼운 카펫, 벽에 가지런히 걸린 자격증 액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미소 지으며 앉아있던 투자 상담사. 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저희 상품은 다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연 12%의 수익률, 최근 3년은 15%를 넘었습니다. 고객님 같은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책상 위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표들이 펼쳐졌습니다. 빨간색 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고 수치들은 제 불안을 덮어주는 마취제 같았습니다. 5억 원을 넣으면 연간 5천만 원, 한 달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 원금은 그대로 두고도 생활비가 해결되고 오히려 돈이 불어난다는 전망.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거면 된다. 이거면 노후는 문제없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좋은 상품이 왜 우리한테만 들어오는 거야? 뭔가 위험한 거 아닐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담사의 말에 깊이 설득당한 상태였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일이야. 김 과장이 직접 소개했잖아. 안전해. 그날 밤 결국 우리는 1억 원만 시범적으로 투자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첫 달에 920만 원, 둘째 달 730만 원, 셋째 달 860만 원. 통장에 찍힌 수익 내역을 보며 저는 마치 다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눈이 있어. 우리 인생 이제 다시 피는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이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4장. 욕심이 불러온 파멸. 처음 3개월 통장에 찍힌 수익은 저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월 700만 원, 800만 원 마치 퇴직 전보다 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기회를 더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있던 욕심을 정당화해 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고 총 2억 5천만 원이 펀드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는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투자 감각이 있었던 거야. 괜히 30년 동안 회사만 다녔네. 그 무렵 상담사는 또 다른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다면서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를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의 신도시 개발. 현재 공정률 80%, 완공 후에는 연 12% 임대 수익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3년 후 매각 시 최소 20% 시세 차익까지 약속드리죠. 만약 그 이하라면 회사에서 보상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브로셔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화려하게 들어서 있었고 현지 개발 현장 사진과 정부 승인 도장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영문 계약서와 한글 계약서가 투툼하게 함께 제공됐고 현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진짜였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투자도 아니야. 확실한 기회야. 아내는 처음에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해외 부동산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종이지만 부동산은 실물이잖아. 절대 망하지 않아. 결국 남은 돈 2억 5천만 원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을 마친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끝까지 안전하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될 거다. 그러나 그 확신은 불과 몇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현지 공사 진행 상황과 사진이 담긴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고서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예 끊겼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현지 정부 정책 때문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금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어느 날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중단된 상태. 건설 장비는 모두 철수했고 콘크리트 대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신문 기사 한 줄이 제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치민 신도시 개발사 자금난으로 파산. 제가 투자한 회사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2억 5천만 원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목소리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은 바로 가족의 신뢰를 잃는 것이었다는 것을. 5장. 숨긴 비밀과 가정의 균열.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사실을 털어놓던 날 밤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 목소리와 눈물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위로하겠다는 말조차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꼭 쥔 채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덮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고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저는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 몰래 가지고 있던 그녀의 비상금 5천만 원까지 제가 손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해외 펀드 수익률이 흔들리던 시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에 아내의 돈을 몰래 끌어다 투자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 비상금을 내 허락도 없이?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고 목소리는 서럽게 흔들렸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부부야? 이게 가족이야? 그 순간 집안 공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오히려 고성과 다름없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 눈을 보지 않았고 밥상머리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말 대신 한숨, 웃음 대신 눈물. 우리가 함께 쌓아온 30년의 믿음은 단 몇 달 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말을 못했을까? 왜 내가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가정에서는 작은 일도 다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라는 평범한 말조차 싸움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만 좀 해라는 제 한마디는 곧 당신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구나라는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6장 마지막 희망, 주식 그리고 파멸. 남은 돈은 이제 고작 1억 원 남짓. 해외 부동산에서 날린 2억 5천만 원, 펀드에서 증발한 수억 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대로 생활비로만 쓰다가는 2년, 길어야 3년 안에 바닥이 보일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식,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돈만 제대로 굴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증권사 계좌를 열고 주식 앱을 손에 쥔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장 시작 종소리가 울리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은 차트에 박혔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화장실조차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며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반 장이 끝나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국 증시를 확인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저의 하루는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숫자와 그래프에 매달린 미친 도박꾼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았습니다. 2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확신으로 부풀었습니다. 역시 나는 감이 있다. 이제 시작이야. 곧 다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바로 그 확신이 화를 불렀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씩 몰빵하듯 특정 종목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 하루 만에 주가는 20% 폭락했습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머리는 알았습니다. 손절매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곧 오를 거야. 버티면 된다. 그 막연한 기대감은 더 큰 낭떠러지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주가는 다시 반토막이 났고 남은 자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손실을 메우겠다고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투자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2천만 원을 주식 계좌에 넣고 다시 차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대출금마저 잃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어 5억 원이었던 노후 자금은 고작 4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92%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란색으로 가득 찬 주식 차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매수 버튼을 누를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괜찮아라는 위로는 없었습니다. 대신 길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성보다,
어떤 눈물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7장. 막노동 같은 현실, 그리고 아내의 눈물. 남은 돈은 고작 4천만 원. 5억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노후 준비가 불과 3년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안에 생활비로 바닥이 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마트에서 일자리 알아봤어. 계산원 구하더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후 평생 가정을 지키던 아내가 이제 55세의 나이에 계산대에 앉아야 한다니. 그동안 고생만 했던 아내를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노동으로 내모는 꼴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의 손등은 부풀어 있었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미소 뒤에 깊은 피로와 서러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결국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8세라는 나이에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편의점 어디든 지원했지만 대부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뒤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내내 서서 계산을 하고 진열을 해야 했습니다. 시급 만원. 한 달 22일 일하면 170만 원 정도. 처음 근무 첫날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로 5억을 모았던 내가 이제는 학생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삼각김밥을 진열하고 있다는 현실. 자존심이란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배를 채워주지 않았고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 찾아온 취객이 계산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왜 안 찍혀? 아저씨, 똑바로 좀 하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억눌린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모은 5억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아내의 굳은 살 박인 손과 새벽마다 찍히는 제 출근 카드뿐이었습니다. 노후의 여유를 꿈꾸던 부부의 삶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막노동 같은 현실로 변했습니다. 8장. 뼈아픈 깨달음과 교훈. 새벽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어느 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희미했고 제 삶처럼 가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끝없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은행 예금에 넣어만 뒀더라면 연 3% 이자만 받아도 연 1,500만 원, 한 달 125만 원은 나왔을 텐데 그 돈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 가정의 평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심까지. 돈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 조급함과 욕심이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투자를 공부하지 않고 전문가인 척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미소, 지인의 추천, 화려한 그래프와 브로슈어에 모든 판단을 맡겨버렸습니다. 연 10% 수익이라는 말에만 혹했고 그만큼의 위험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시작됐을 때
과감히 끊지 못하고 버티다 더 큰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했더라면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수입은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버는 월 120만 원, 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는 월 170만 원, 둘을 합쳐 고작 290만 원 남짓입니다. 한 달 300만 원씩 쓰던 생활은 이제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린 다시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을요.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절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숨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실패한 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부끄럽고 치욕스럽지만 감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5억 원이 사라진 제 지난 3년의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새벽 하늘을 보며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다. 아직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남은 날들을 작은 행복이라도 붙잡으며 살겠다. 그리고 오늘도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일할 수 있는 몸과 곁에 있는 아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남은 자산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